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복귀한다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빅5 병원 등 수련이 빈자리가 큰 상급 종합병원 20곳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은 가급적 전공의 빈자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경험자 위주로 선발됐습니다. 가급적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바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투입은 어딘가에 그 공백이 더 생긴다는 얘기여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의료 소외 지역의 보건소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공보의 200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5,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러나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의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요청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과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온라인 청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총회에는 교수 430명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2명을 불러 조사한 경찰이 오늘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에 대해 오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현역 의원 하위 10% 페널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강민정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서울 강북을 결선과 전략선거구인 세종갑, 경기 화성정, 서울 서대문갑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강북을에선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박 의원과 정 전 의원이 결선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대구, 중구, 남구 공천자의 공천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도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할 것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비대위원들은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도 변호사의 5.18 관련 발언과 공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여야의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3인 공동위원장 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이끄는 투톱 체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김부겸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제는 친명, 비명이란 말도 버리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작은 차이와 다름을 내려놓고 선거 패배 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일부 측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리의 합류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의 최대 내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지원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통합 행보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투톱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방탄심판론과 힘있는 여당론을 집중 부각하고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선 호남 출신인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앞세워 표심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제 같은 당이라는 같은 당으로 가겠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뭐 이뇨한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예상되는 선대위 면면을 보면 통합과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4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주요 격전지를 돌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경기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서울 편입론과 재건축 공약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0년,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경기도의 이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4년 전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 관심 이슈를 강조한 건데 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경기 양평에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로 지목한 충남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관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의 출마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여야 모두 수도권과 충청 표심에 공을 들이는 건 부동층 잡기 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일당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핵심 지지층을 넘어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제3지대는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로운 미래는 진짜 민주당의 재건을 전면에 내세웠고 내일이 기대되는 진정한 새로운 미래, 진짜 민주정당을 통해서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와 수도권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후보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주 공천 자료는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금태섭, 조홍천, 이현우. 윤석열 정권 타도를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 역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원내일당을 노리는 거대 정당과 양당 독점구도 타파를 외치는 제3지대의 정치적 명운을 건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문제를 거래한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동안 교사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 수중제 등이며 절반가량인 27명은 현직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 최고 윗선이었던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500여일 만에 경찰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무죄 주장하십니까? 성실하게 재판받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법정에서 김 청장 측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시각 당직 근무를 했던 서울경찰청 당시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팀장도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을 경찰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론했습니다.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했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노마스크 헬로윈 인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고 전날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구청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청장 측도 어느 정도 사람이 다치는 사례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대규모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을 구청에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더 예견 가능성을 더 많이 봤어야 했던 거 하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결국 참혹한 참사를 경찰과 지자체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재난사고가 어딨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자인 구청장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태원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대통령 경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사법 정의야말로 유가족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참사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현동에 있는 광장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에 반환받았고 기업 손을 거쳐 2년 전 서울시가 넘겨받아 공개했습니다. 전체 넓이만 3만 7천여 제곱미터, 서울광장의 3배에 달합니다. 열린 송현광장은 경복궁 동쪽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근처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인사동과도 가까워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곳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공론화. 열린 송현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만 짓고 나머지는 녹지 공간으로 남기겠다던 애초 공원을 오 시장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불교계는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종교방송 설립과 군종장교 제도 도입에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줬고 1954년에는 정화유시로 불교계의 갈등을 일으켰다며 서울시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역시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면서 친일파를 재등용한 점을 지적하며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을 촉발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놓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물론 과가 있죠. 근데 과보단도 과가 3이면 공은 7입니다. 당연히 그 기념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2024년에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2024년에 시민들의 공간에서 그런 사람을 기념한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거리인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다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손님으로 다방에 방문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기동 순찰차도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간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전에도 2차례 방문해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며 안면을 튼 A씨는 세 번째 방문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A씨는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꺼내더니 점주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2달여 전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이영복 사건도 있었던 만큼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5일 정도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다가. 달아난 A씨는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찾아 옷가게와 유흥주점 등에서 1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이튿날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방 주인은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그분들이 한 40명이 나와갖고 이제 밤낮을 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이제. 경찰은 지난 6일 특수 강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옆차로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을 들이받았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 등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김포시 사호동 일대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300여 세대와 인근 주택 2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전과 관련한 인명피해나 구조활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해 한러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인 성씨는 백 씨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잡힌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통신은 백 씨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씨 아내도 체포됐지만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 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에 직면하면 중국이 대규모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전면 개입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한반도 전체로 군사 충돌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중국은 북한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싣고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축복이자 저주라고 지목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성남 한미연합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 초점이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데서 지금은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저로 차량이 돌진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올해부터 국정 2인자인 총리의 기자회견이 폐지되는 등 1인 동무대로 장식된 양회였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 출입구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벌떼처럼 쏟아져 나온 경호원들이 운전자를 끌어내 사지를 들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을 앞둔 10일 새벽, 미국의 옛 트위터 X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고 지점은 양회가 열린 이곳 인민대회당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중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났다는 건데 중국 인터넷에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 현장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다만 무장경찰이 대거 보강됐고 보통 1시간 남짓 진행돼 온 양회 폐막식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政府工作报告的决议草案，中央和地方预算的决议草案通过。 4년 만에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푼 올해 양회. 내외신 취재 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했습니다. We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economy on China. 그러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해법은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정 2인자이자 경제사령탑인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도 30여 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개혁개방 직후 당정 분리와 책임 총리제의 근간이었던 국무원법도 4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作为国务院各项工作的指导思想. 바깥으로 문을 활짝 열었지만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양회였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 반쯤 전장 마감보다 4.03% 오른 72,234달러, 우리 돈 9,46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됐고요.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에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3도, 대전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대구 13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곳곳에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며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4,900여 명에게 사전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오전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900여 명으로 전체의 92.9%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까지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고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례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 대한의사협회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주했다며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이 게시된 커뮤니티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일 만입니다. 허위 공문이라며 선을 그은 의협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가 보인다며 누군지 찾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공문이 전혀 생성된 적이 없는 공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허위입니다. 전공의 집단이탈 관련자들 소환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병원을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불렀던 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공의들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의협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지난주 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병원과 노조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 권역 응급센터인 응급실 앞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 외에는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전공의 90%는 자리를 비웠고 응급실 가동률은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외래 진료는 20%, 전체 병상 가동률도 절반으로 떨어져 수십억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제한하고 시설 투자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입원 환자가 적은 병동은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어떤 병동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감소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의 방침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의 한 번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동 폐쇄로 인한 간호사들 전환 배치와 무급 휴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들은 병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병동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스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어떤 직무를 일할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병원과 노조 사이 갈등까지 번지면서 결국 피해는 병원을 찾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5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 등이 3파전을 벌인 경기 하남갑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북 안동 예천,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맞붙은 부산 서동 등 3곳이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선거 운동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연 뒤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선대위 명칭을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정하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이력을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례대표 지원자 530명이 몰린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보자 면접도 하기 전에 이른바 용산 공천 논란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청자 명단에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전 행정관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적잖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용산 출신 지원자들이 대거 우회에 입성할 거란 비판과 함께 야당의 정권심판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됐습니다. 4월 10일은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떨쳐 일어나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우려를 불식했던 만큼 비례대표 심사 상황도 지켜봐달라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일부 후보자의 반미, 종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한 전지혜 후보의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인 이른바 반미 성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그런 반미 정책에 동의하는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인지. 중도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주력하는 조국혁신당 합류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지만 황 의원님도 저도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특히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모든 기본권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잡아 이른바 방탄동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미사일 요구로 합리화한다 해도 지민 비전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동맹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는 총선 당일 정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논란에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야권의 총선용 관건 선거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 19번째 무대로 강원도 춘천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리를 통해 즉각 체감할 수 있게 빠르게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국민 입장에서 정책 과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가 가슴 깊이 다가온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는 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생토론회 도입 취지와 장점 설명은 3분 30초 동안 이어졌는데 관권 선거라는 야권 비판을 작심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강원의 힘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드는 이른바 333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케이블카 추가 건설과 가리왕산 정원 조성 등을 언급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강원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총선을 꼭 30일 앞둔 날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자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야당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여당 격전지를 돌면서 불법 관권 선거에게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 민생을 살펴달라, 전남과 공동이 아닌 단독 민생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과는 엇박자를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광주시장의 요청은 민생토론회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최대한 모든 지역의 국민을 만나러 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시작됐지만 가자지구 난민촌의 궁핍함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 천막에서 맞이한 라마단. 피난길에도 챙겨나온 코란을 펼칩니다. 성스러운 라마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والله الواحد يعني مبسوط انه احنا برمضان بس مش مبسوط ان مشردين من مكان لمكان وطلعونا من دوننا والشهداء عنا ودمرونا. 남루한 천막 사이에 소박한 라마단 장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명절 느낌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마단 율법인 금식 뒤 식사의 기쁨 역시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먹거리가 너무 비싼 데다가 그나마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수전만이 살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ولا حاجة. بدنا نروح على بيوتنا، بدنا نعيش رمضان أجواء رمضان زي كل سنة، بدنا نزين نحس فرحة رمضان. الأطفال فرحتهم انطفت.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이스라엘 공격은 라마단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루 동안 하마스 무장대원 1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까지 나서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가자 지구의 비극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관저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일 새벽 중나나이 남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영상이 X를 비롯한 해외 SNS에 올라왔습니다. 차량은 문턱에 걸려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경호 인력들에 의해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뒤 어딘가로 빠르게 연행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누군가가 공산당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다만 이 계정에는 10일 새벽에 게시됐지만 언제 촬영됐는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득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브티옴의 조사 결과 이번 대선의 예상 투표율은 71%, 푸틴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와 새로운 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가 각각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달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한 데 대해서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고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마리아 카차로바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은 로이터 통신에 나발니는 감옥에서 살해됐거나 고문에 가까운 구금 환경 속에 숨진 것이므로 러시아 정부는 어떤 경우든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으로 일주일째 가동이 중단된 테슬라 독일 공장의 확장 계획을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0일 오후 독일 테슬라 공장의 부근에서 주민과 환경운동가 약 1,000명이 공장 확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65%가 공장 확장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공장 확장에 찬성하는 주민 약 200여 명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테슬라 공장의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돼 있다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대전시가 주관한 정화조 공사 중에 허술한 안전조치로 시민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파고 제대로 메우지 않은 채 천으로 덮어만 뒀다가 상가에 들어가던 시민이 함정 같은 구멍에 그대로 빠진 겁니다. 구멍 안쪽으로 끊어진 철근들이 튀어나와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남성이 갑자기 땅 아래로 푹 빠집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남성을 구멍에서 꺼내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주말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구덩이가 있을 거 생각하면서 천을 밟았겠어요. 멧돼지 잡으려고 함정 파는 것처럼 그냥 천만 딱 덮어놔갖고 그냥 그 밟아가지고 빠져버린 거죠. 사고 지점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는 직수공사가 대전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땅을 파낸 곳을 제대로 메우지 않은 채 천을 덮어버렸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상가에 들어가던 시민이 그대로 구멍에 빠진 겁니다. 지금은 주차금지 삼각대들을 세워 통행에 주의하라는 표시를 해뒀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가에 입주한 교회에 가던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어린아이나 주차하던 차가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부에는 뭐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거기 넘어졌다고 그러면은 큰 더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가 난 다음 날 아침
뒤늦게 땅을 다시 메우고 다졌습니다. 대전시는 시공사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손님인 척 접근해서 흉기로 다방 주인을 위협한 뒤 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반쯤 인천 간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괴한 3명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피해자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업체 대표 A씨의 목을 조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몸을 피하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을 지나는 세종 포천고속도로에서 37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핸들에 끼인 채로 차량 안에 고립돼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이 내준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를 강화한 영향인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90%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7천억 원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 4조 4천억 원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준 겁니다. 이에 주담대가 이끌어온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700억 원대입니다. 3조 원에 육박했던 1월 증가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감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1에서 2% 내외로 억제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을 100%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GDP 규모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표치로 제시한 80%는 물론 당장 올해 90%대 달성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배터리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3개 분야 유망 기술 개발을 위해 1,17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강원 춘천에 9,364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 전략 산업인 바이오와 IT를 연계한 기업 혁신파크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세 번째로 춘천을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업 혁신파크는 기업이 지방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 주거, 문화 복합도시 조성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복무 중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이 추진됩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인 한민고를 모델로 하지만 기숙형 사립고인 형태인 한민고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경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답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3도, 부산 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수준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